어머니, 저희가 평생 모실게요. 그 약속을 믿고 자신의 전 재산인 아파트를 넘겨준 72살 박순희 씨. 하지만 등기 이전 다음 날 며느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틀 안에 제 집에서 나가세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집에서 쫓겨난 건 며느리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돌이켜보면 그때 그 순간이 참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제 이름은 박순희, 올해 72입니다. 평생을 알뜰하게 살아온 덕분에 강남의 작은 아파트 한 채가 제 명의로 있었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이 집 하나가 제 전부였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였어요. 며느리가 될 수정이라는 아가씨가 처음 우리 집에 왔던 날이 기억납니다. 그 아이는 정말이지 흠잡을 데 없이 착했어요. 제가 차린 소박한 식사에도 맛있다며 연신 감탄했고 설거지를 도와주겠다며 부엌까지 따라왔습니다. 제 손을 꼭 잡으며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던 그 눈빛에는 진심 어린 따뜻함이 가득했죠. 수정이는 그 후로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주말마다 혼자 살고 있는 저를 걱정한다며 들러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시장 보는 것도 도와주고 무거운 짐도 대신 들어주고 병원 갈 때도 동행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수정이가 정말 기특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디 이렇게 시어머니를 챙기나 싶을 정도로 극진했으니까요. 민준이도 수정이를 만나면서 한결 밝아졌고 저는 이 결혼이 정말 하늘이 내려준 인연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와 수정이가 함께 찾아왔어요. 둘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조금 진지해 보였죠.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결혼 후 신혼집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였어요. 요즘 집값도 너무 비싸고 전세 구하기도 어려운데 어머니 집에서 함께 살면 어떻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넓지는 않아도 방이 2개니 함께 살 수 있고 혼자 사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있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았습니다. 수정이만큼 착한 며느리라면 더욱 걱정할 게 없었죠. 오히려 저는 기뻤습니다. 혼자 지내는 게 외로웠던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며칠 후 민준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어요.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집 명의를 자기 앞으로 옮겨주면 어떻겠냐는 거였죠. 상속세 문제도 있고 나중에 복잡한 일을 미리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제 부담을 덜어주고 싶다고 노후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어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자 제 전부인 이 집을 그래도 오래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요. 어차피 민준이에게 물려줄 집이었고 수정이처럼 착한 며느리가 있으니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어미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준이가 결혼 준비하느라 돈도 많이 들어갈 텐데 상속세 걱정까지 하게 할 순 없었죠.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민준이는 안도한 표정으로 고마워했고 평생 어머니를 모실 거라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따뜻한 손길이 제 마음을 더욱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수정이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진명의 이전 결정을 들었다며 눈물까지 글썽이더군요. 제 결정에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정말 잘 모시겠다고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제 선택이 정말 옳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착하고 효성스러운 며느리를 어디서 찾겠어요. 법무사 사무실을 찾은 날 저는 민준이와 함께 여러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가득한 서류였지만 저는 대충 훑어보고 서명했어요. 민준이를 믿었고 수정이를 믿었으니까요. 등기 이전이 완료된 날 저는 민준이에게 등기 권리증을 건넸습니다. 이제 이 집은 온전히 아들의 것이 되었어요. 평생 모은 제 전 재산을 물려준 순간이었습니다. 민준이는 감격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고 옆에 있던 수정이도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뿌듯했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행복했습니다. 믿음직한 아들과 착한 며느리,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손주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가슴이 벅찼죠. 결혼식은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수정이는 웨딩드레스를 입고도 제게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넸고 하객들 앞에서도 저를 극진히 모시는 모습을 보였어요. 친척들과 하객들이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우리 가족을 바라봤습니다. 모두들 수정이가 얼마나 효부인지 박순희 씨가 복이 많다고 칭찬했어요. 저도 어깨가 으쓱했죠. 신혼집은 바로 제가 살던 그 아파트였습니다. 저는 작은 방 하나를 쓰고 안방은 신혼부부가 쓰기로 했어요. 새로 꾸민 안방을 보며 수정이는 행복해했고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평화로웠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다정했고 아침마다 제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여주기도 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죠. 저는 작은 방에서 조용히 지내며 젊은 부부에게 방해가 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되 소음을 내지 않으려 했고 저녁에는 적당한 시간에 방으로 들어가 개인 시간을 가졌어요. 혹시라도 불편함을 끼칠까봐 숨소리조차 조심했습니다. 이제는 제 집이 아니라 아들 집이니까 조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민준이는 자주 제 방에 들러 안부를 물었고 수정이는 가끔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다 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활이 계속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의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임신 소식이었어요.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드디어 손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며느리도 처음엔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입덧이 시작되면서 조금씩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최대한 도와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뭔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한 게 말이죠. 아침 인사를 해도 대답이 조금 늦어지고 함께 밥을 먹자고 해도 입덧 때문에 힘들다며 자주 거절했어요. 임신했으니까 당연한 거라고. 입덧이 얼마나 힘들까 며느리 걱정만 했지요. 하지만 며느리의 목소리 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고 뭔가 형식적인 느낌이랄까요? 제가 말을 걸면 짧게 대답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곤 했어요. 저는 그저 임신으로 예민해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곧 나아지겠지. 아기가 태어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오겠지. 그렇게 믿었죠.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상황은 점점 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등기 이전이 완료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조용히 부엌으로 갔어요. 며느리가 좋아하는 된장국을 끓여주려고 했죠. 임신한 며느리를 위해 영양가 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부엌에 들어서는 순간 며느리가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뭔가를 확인하고 있더군요. 아마도 등기부등본을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고개도 들지 않았어요. 그저 짧게 한마디만 내뱉더군요. 그 목소리가
어제까지의 며느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귀찮다는 듯한 어조였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 다시 한번 말을 걸었죠. 이번에는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예전의 따뜻함은 온데간데였고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었습니다. 마치 귀찮은 존재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죠. 며느리는 제게 아침 준비는 필요 없다고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말투에는 배려가 아닌 거부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한 채로 부엌을 나왔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혹시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인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며느리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함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며느리는 이제 저와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았어요.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 없이 그냥 지나쳐버리고 제가 말을 걸면 짜증 섞인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민준이는 출근해서 늦게 돌아오니 집안 분위기를 잘 몰랐어요. 아들 앞에서 며느리는 여전히 상냥한 아내였으니까요. 하지만 민준이가 없을 때의 며느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며느리가 손주를 낳았습니다. 귀여운 손자였죠. 준호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드디어 손주를 볼 수 있다니 이 기쁨을 뭐라 표현할 수 없었어요. 산후조리원에서 돌아온 며느리를 위해 미역국도 끓이고 손주 옷도 빨아주고 설거지며 청소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하는 일마다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 제대로 안 씻었다고, 청소를 하면 먼지가 남아있다고, 빨래를 하면 삶지 않아서 불결하다고, 뭘 해도 만족하지 못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제게 본격적으로 손주 돌보는 일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준호를 돌보는 건 온전히 제 몫이 되어버렸어요. 며느리는 아기가 울면 바로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새벽 2시든 3시든 상관없이 준호를 안아달라고 했죠. 저는 잠을 설쳐가며 손주를 돌봤습니다. 낮에는 분유를 타고 기저귀를 갈고 재우고 안아주고 쉴 틈이 없었어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렸지만 손주니까 당연히 돌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제가 손주를 돌보는 방식 하나하나에 간섭했습니다. 분유 온도가 틀렸다고, 기저귀를 제대로 안 채웠다고, 앉는 자세가 잘못됐다고 끊임없이 지적하고 비난했어요. 저는 두 아들을 키워본 경험이 있는데도 며느리 눈에는 모든 게 잘못된 것처럼 보였나 봅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를 재우고 제 방으로 돌아왔을 때였어요. 온몸이 너무 피곤해서 침대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무릎은 부어올랐고 손목은 저려왔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보수도 없는 가정부가 되어버렸다는 거리요. 며느리는 저를 어머니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아이를 돌봐주는 무료 가정부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고맙다는 말은커녕 제대로 못한다는 비난만 쏟아냈으니까요. 민준이에게 말해볼까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회사 일로 바빠 보였고 퇴근해서 집에 오면 지친 모습이었어요. 게다가 며느리는 아들 앞에서만큼은 여전히 상냥한 아내였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하면 며느리와 아들 사이를 갈라놓는 나쁜 엄마가 될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냥 참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태도는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거실에 있으면 불편하다는 듯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제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소리가 시끄럽다며 끄라고 했어요. 식사 시간도 따로 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점점 작은 방 안에 갇혀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거실에 나가는 것도 부엌에 가는 것도 모든 게 눈치가 보였어요. 이 집은 제 집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신세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며느리가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노크도 없이 그냥 문을 활짝 열어젖히더군요. 이제는 제 방도 제 공간도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오늘부터 집안일 분담을 확실히 하자고 했습니다. 손주 돌보기, 청소, 빨래, 설거지, 장보기. 모든 집안일의 목록을 적은 종이를 제게 건넸어요. 그 목록을 보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의 모든 일이 제 몫으로 적혀 있었거든요. 며느리는 그저 아기 재우기와 자기 방 청소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항변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어요. 이제 이 집은 제 집이 아니니까요. 아들 명의로 넘어간 순간 제 발언권도 함께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쉴 틈 없이 일했습니다. 준호를 돌보고 집안을 청소하고 빨래를 하고 장을 보고 밥을 하고 이른을 넘긴 나이에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어요. 저녁에 방으로 들어가면 그대로 기절하듯 잠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조금이라도 쉬고 있으면 방문을 두드리며 할 일을 찾아냈어요. 창문을 닦으라, 화장실을 다시 청소하라, 냉장고를 정리하라. 끝이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갈 곳도 없었고 의지할 데도 없었으니까요.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다 넘겨준 순간 저는 완전히 며느리 가족에게 의지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밤에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지만 답은 명확했습니다.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거죠. 며느리의 겉모습만 보고 그 속마음은 보지 못했던 겁니다. 며느리가 원했던 건 저를 모시는 게 아니라 제 재산이었어요. 그걸 손에 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아니, 필요한 존재는 맞았습니다. 무료로 부려먹을 수 있는 가정부로서 말이에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후회했습니다. 아파트 명의를 넘긴 것을, 며느리를 믿었던 것을, 그 모든 선택들을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죠.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준호를 돌봤어요. 손주는 정말 예뻤습니다. 제 품에서 잠들 때, 제 손가락을 꼭 쥘 때, 그럴 땐 모든 고생이 다 잊혀지는 것 같았어요. 어느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며느리가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외출했어요. 저는 거실에서 준호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이제 돌이 지나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지. 저는 준호와 함께 놀아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블록을 쌓고 공을 굴리고 그림책을 읽어주고 준호는 깔깔거리며 웃었어요. 저도 오랜만에 행복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런 순간만큼은 모든 걸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죠. 한참을 놀다가 준호가 졸려하길래 재웠습니다. 제 품에 안겨 스르르 잠드는 손주의 얼굴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조심스럽게 아기 침대에 눕히고 저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거실로 돌아오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가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일찍 돌아왔네요. 저는 인사를 하려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며느리가 소독 스프레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닦아내고 있었어요. 블록, 공, 그림책. 제가 손주와 함께 만졌던 모든 것들을 말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준호의 식기들까지 꺼내 소독제로 닦기 시작했어요. 숟가락, 젖병, 컵. 제 손이 닿았던 모든 것들을 소독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더러운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게 느껴졌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서 있는 걸 알면서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더 과시하듯이 소독을 계속했습니다. 스프레이를 뿌리는 소리, 물티슈로 닦는 소리, 그 모든 소리가 제 귀에는 비난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까지 말이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제 얼굴을 보지 않았고 저는 그저 휘청거리며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고 해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심장이 쥐어짜이는 것 같았죠. 제가 그렇게 더러운 존재인가요? 제 손이 닿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인가요? 평생을 깨끗하게 살아왔습니다.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려 애썼고 정직하게 살았어요. 손주를 안기 전에는 항상 손을 씻었고 위생에도 신경 썼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눈에는 저는 그저 불결한 늙은이에 불과한 거였어요.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 더한 의미였을지도 모릅니다. 며느리는 제 존재 자체를 거부하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손주와 함께한 시간, 제가 손주에게 준 사랑, 그 모든 것들을 지워버리고 싶었던 거죠. 저는 작은 방 바닥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어요. 며느리가 들을까봐, 준호가 깰까봐. 입을 막고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저녁을 거른 것도 관심이 없었고 민준이는 야근으로 늦게 들어왔어요. 밤에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을까? 평생 모은 재산을 다 넘겨주고 이제는 존재조차 부정당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갈 곳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남은 돈은 겨우 몇백만 원. 이것으로 어디 가서 새로 시작할 수도 없는 금액이었어요. 전세 보증금도 안 되고 월세방 하나 얻기도 빠듯한 돈이었습니다. 친척들에게 신세를 질 수도 없었어요. 제가 아들에게 집을 넘겨줬다는 걸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들 집에 살면서 뭐가 불만이냐는 소리를 들을 게 뻔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갇혀버린 거였어요. 도망갈 곳도 의지할 곳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종적이고 참을성 많던 박순이라는 사람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대신 그 자리에 다른 감정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며느리에게 저를 이용한 그 거짓된 태도에, 제 선의를 짓밟은 그 행동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느꼈어요. 동시에 제 자신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순진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저렇게 쉽게 속아 넘어갔을까? 하지만 분노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현실은 냉혹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고 며느리는 모든 걸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며느리가 소독 스프레이를 뿌리던 장면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다고, 뭔가 방법이 있을 거라고, 반드시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떠오르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막막함 속에서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 준호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예전처럼 모든 걸 순순히 받아들이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저를 대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모든 걸 기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언젠가는 이 모든 게 의미가 있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저를 무시했고 모욕적인 행동도 계속됐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견디며 기록하고 기억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라고, 반드시 이 상황을 벗어날 방법을 찾을 거라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기회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거라는 걸. 그날 이후로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제 방 서랍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새벽 일찍 일어나 준호가 아직 자고 있을 때였습니다. 며느리도 아직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조용한 시간이었죠. 언제 정리했는지도 기억나지 않을 만큼 오래된 서랍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 그리고 여러 가지 서류들. 하나하나 꺼내보다가 문득 손에 잡힌 게 있었어요. 명함 한 장이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글씨는 선명했어요. 법률사무소 정한 김정민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 명함, 언제 받은 거였죠? 저는 명함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기억이 났어요. 아, 맞다. 집을 아들 명의로 넘기기 전에 노후 상담을 받으러 갔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때 김 변호사님이 뭐라고 했었죠? 자세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았어요. 워낙 오래전 일이기도 했고, 그때는 며느리를 완전히 믿고 있을 때였으니까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이 명함이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명함을 책상 위에 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연락을 해야 할까?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하죠? 이미 집은 아들 명의로 넘어갔고 저는 아무 권리도 없는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 같은 게 생기더군요. 혹시라도 이 변호사님이 뭔가 방법을 알고 있지 않을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어요. 지금 제 상황에서는 그 어떤 작은 가능성이라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망설였습니다. 명함을 꺼내보다가 다시 서랍에 넣고 또 꺼내보고 그러기를 반복했어요.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봤자 달라질 게 있을까? 오히려 더 절망적인 현실만 확인하게 되는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죠. 하지만 어느 날 오후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준호의 기저귀를 갈라고 했어요. 저는 평소처럼 조심스럽게 기저귀를 갈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옆에서 계속 지켜보며 잔소리를 하더군요. 제대로 안 닦았다고, 발진 크림을 너무 많이 발랐다고, 기저귀를 헐겁게 채웠다고 끊임없이 트집을 잡았습니다. 저는 참으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말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제 손에서 아기를 빼앗아 갔어요. 그리고 다시 자기가 직접 하겠다며 마치 제가 손주를 학대하기라도 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습니다.
김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보기로 말이에요. 며칠 후 며느리가 준호를 데리고 친정에 며칠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시댁에서 벗어나 쉬고 싶다는 거였죠. 저는 속으로 안도했어요. 이 기회에 변호사를 만나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며느리와 준호가 짐을 싸서 나간 그날 오후,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끊으면 어떡하지? 혹시 기억도 못하시면 어떡하지? 그때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차분하고 안정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말했어요. 그리고 예전에 상담받았던 적이 있다고 혹시 기억하시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변호사가 뭔가 기록을 찾는 듯 했어요. 그러다가, 기억난다고 하시더군요. 강남 아파트 증여건으로 상담받으러 오셨던 분이라고 말이에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상황이 어렵다고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만나 뵙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김 변호사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내일 오후에 사무실로 오라고 했어요. 저는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오랜만에 누군가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겠다고 한 것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집을 나서면서도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친정에 있고 민준이는 회사에 있으니 아무도 모를 거였습니다. 법률사무소는 깔끔하고 조용했어요. 접수대에서 제 이름을 말하자 곧바로 상담실로 안내해 주더군요. 김 변호사는 예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온화한 인상에 차분한 느낌이었어요. 김 변호사는 제게 자리를 권하고 차를 한 잔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해 보라고 했어요. 저는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눈물부터 나더군요. 참으려고 했지만 김 변호사의 따뜻한 시선을 마주하자 참았던 감정이 무너져 내렸어요. 김 변호사는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제가 진정될 때까지 재촉하지 않고 그저 물티슈를 건네며 천천히 말해도 괜찮다고 했어요. 저는 조금씩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집을 아들 명의로 넘긴 것, 며느리가 태도가 변한 것, 지금 당하고 있는 모욕과 고통들, 모든 걸 털어놨어요. 김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중간에 끊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해 주더군요. 제 이야기가 끝나자 김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무언가 파일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파일이었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파일.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하지만 김 변호사가 파일을 펼치는 순간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천천히 서류를 넘기며 말을 시작했어요. 기억하시냐고 증여 전에 상담하러 오셨을 때 노후 대비 방안에 대해 이야기했었다고 말이에요. 저는 솔직히 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며느리를 완전히 믿고 있었고 그저 형식적으로 상담받는 정도로만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김 변호사의 다음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상담하면서 제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싶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 변호사가 특별한 조항을 제안했었고 저는 그걸 동의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그런 게 있었나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를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제 서명이 있었어요. 분명 제 글씨였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전혀 기억나지 않았어요. 김 변호사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증여계약에 특별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부양 의무 불이행 시 증여가 해제될 수 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혹시 이게 제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인가요? 김 변호사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가 증여 계약을 할 때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 부담부 증여라는 형태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했어요. 그게 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었어요. 집을 주는 대신 받는 사람은 반드시 저를 평생 부양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그런 조항이 있었나요? 김 변호사는 등기부등본 사본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제가 이해하기엔 너무 어려운 내용들이었지만 김 변호사가 한 줄 한 줄 짚어가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수증자는 증여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불이행할 시 증여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게 정말 제가 서명한 거였나요? 김 변호사는 제게 물었습니다. 며느리 가족으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말이에요. 저는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일하게 만드는 것, 식사도 따로 하자고 한 것, 제 방에 노크도 없이 들어오는 것, 모든 걸 말했어요. 김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들어 제게 말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모두 부양 의무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말이죠. 단순히 의식주를 제공하는 것만이 부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대우, 존중, 정서적 지원, 이 모든 것이 부양 의무에 포함된다고 했어요. 며느리의 행동은 명백히 그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신중한 표정을 지었어요. 증여 해제를 하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제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어야 한다고 했죠. 저는 막막했습니다. 증거라니, 제가 무슨 증거를 모을 수 있을까요? 김 변호사는 몇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며느리의 부당한 대우를 기록하는 것, 가능하다면 녹음이나 사진을 남기는 것, 병원 진료 기록이 있다면 그것도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며느리가 저를 내보내려는 시도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요양원이나 다른 곳으로 보내려는 시도 말이죠. 저는 김 변호사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내보내려 할까?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언젠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김 변호사는 제게 연락처를 주었습니다. 언제든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증거를 모으는 동안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감사하다고 거듭 인사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김 변호사가 해준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제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정말 집을 되찾을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적어도 방법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다행히 아직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김 변호사가 준 명함과 메모들을
조심스럽게 서랍 깊숙이 숨겼어요. 며느리가 돌아온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친정에서 이틀을 보내고 온 며느리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준호를 안고 들어오더니 제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날부터 저는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모든 것을 기억하고 메모했어요. 밤에 혼자 있을 때 작은 수첩에 날짜와 함께 적어두었습니다. 3월 15일 준호 기저귀 갈아주고 나서 내가 만진 물건들을 소독함. 3월 18일 새벽 4시에 깨워서 준호 재우라고 함. 아침까지 잠 못 잠. 3월 21일 내 방에 노크 없이 들어와 청소 제대로 안 했다고 소리침.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언젠가 이게 증거가 될 거라는 생각으로 말이에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와 며느리가 거실에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제 방에 있었지만 문틈으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확히 다 들리진 않았지만 며느리가 뭔가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설마 저를 요양원으로 보내려는 건가요? 며칠 후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방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앉으라고 하더니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전문적인 돌봄을 받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지방에 좋은 실버타운이 있는데 거기 가시면 또래 친구들도 사귀고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여러 곳을 알아봤다고 했어요. 비용도 적당하고 시설도 괜찮은 곳을 찾았다며 곧 견학을 가보자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며느리는 이제 저를 완전히 내보내려 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집도 빼앗고 이제는 사람까지 내쫓으려는 거였습니다. 며느리가 나간 후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김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며느리가 저를 요양원으로 보내려 한다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김 변호사의 답장은 빨리 왔어요. 일단 절대 서명하지 말라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며느리와의 대화를 녹음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며칠 후 며느리가 다시 제 방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실버타운 팜플렛을 들고 왔어요. 저는 조용히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켜두었습니다. 며느리는 팜플렛을 보여주며 이곳저곳을 설명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곳인지, 얼마나 편하게 지낼 수 있는지.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아니라 그저 저를 떠나보내고 싶은 마음만이 느껴졌어요. 저는 아직 생각해 봐야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 짜증이 스쳤지만 일단은 물러갔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며느리의 압박은 더 심해졌습니다. 매일같이 실버타운 이야기를 꺼냈어요. 언제까지 미루실 거냐고, 빨리 결정하라고, 나이도 많으신데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하다고 끊임없이 재촉했습니다. 어느 날은 아예 견학 날짜를 잡아왔어요. 다음 주 토요일에 함께 가자고, 직접 보시면 마음에 드실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녹음된 내용들을 보내드렸어요. 며느리가 저를 강제로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는 증거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증여 해제를 진행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집을 되찾을 수 있느냐고, 정말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고 말이에요. 김 변호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가능하다고, 법적으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며칠 내로 서류를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이는 건가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며느리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매일 아침마다 실버타운 이야기를 꺼냈고 언제 결정할 거냐고 다그쳤습니다. 이제는 아예 입소 신청서까지 가져왔어요. 어느 날 오후 며느리가 제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입소 신청서였습니다. 며느리는 서류를 제 앞에 탁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오늘 당장 서명하라고 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더 이상 가식적인 부드러움도 없었어요. 그저 차갑고 단호한 명령하는 말투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한빛 실버타운 입소 신청서 및 동의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아래에는 빈칸으로 남겨진 서명란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펜까지 내밀었어요. 빨리 서명하라는 듯이 말이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조금만 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며느리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제까지 참아왔지만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이 집에서 불편하게 사는 게 지긋지긋하다고 했어요. 당장 서명하든지 아니면 집을 나가라고 했습니다.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의 눈빛은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더 이상 저를 이 집에 두고 싶지 않다는 게 느껴졌어요. 며느리는 이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틀 안에 서명하거나 집을 나가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서류를 식탁 위에 던져놓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아들을 찾아갔어요. 민준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실버타운으로 보내려 한다고, 저는 아직 가고 싶지 않다고, 이 집에서 조금만 더 살게 해달라고 애원하듯 말했어요. 민준이는 저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어요.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는데 그 말은 제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도 나이가 있으시니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하다고, 수정이 말이 맞다고, 그게 어머니를 위한 일이라고 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저를 저버리는 순간이었어요. 제 편이 되어줄 거라고, 저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어요. 정말 저를 이 집에서 내보내려는 거냐고,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물려주고 나니 이제 집에서 쫓아내려는 거냐고. 민준이는 그제야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미안함도 죄책감도 없었어요. 그저 귀찮다는 표정뿐이었습니다. 집은 이미 본인 명의라고, 이제 어머니 집이 아니라고, 그러니 며느리 말을 따르는 게 맞다고 했어요.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제가 낳아 키운 아들이, 평생을 희생하며 길러낸 아들이 이렇게 나를 버리는구나. 나는 이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 거구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아들에게서도 며느리에게서도 이 가족에게서는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지는 못했습니다. 입을 막고 조용히 흐느꼈죠. 얼마나 울었을까요? 눈물이 다 마를 때쯤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였어요. 김 변호사로부터 온 문자였습니다. 증여 해제 서류 준비 완료. 내일 오전 등기 신청 가능.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약 일주일 소요 예상. 저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건가요? 잠시 후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오전 사무실로 오시면 최종 서명을 하고 등기 신청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물러설 이유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어요. 며느리와 민준이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초췌한 제 얼굴이 보였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을 정도로 주름이 깊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예전과 달랐어요. 이제는 굴복하지 않겠다는,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며느리가 깨기 전에 다녀올 수 있을 거였어요. 법률사무소에 도착했을 때 김 변호사는 이미 서류를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서류 뭉치였어요. 김 변호사는 서류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부양 의무 불이행에 대한 증거 목록, 증여 해제 사유, 소유권 환원 신청서, 모든 것이 빈틈없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겨봤습니다. 제가 기록했던 내용들이 법률 용어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며느리의 모욕적인 행동들, 강제로 요양원에 보내려던 시도들, 모든 것이 명백한 증거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펜을 건네며 말했어요. 여기 서명하시면 등기소에 바로 신청하겠다고, 일주일 정도면 소유권이 다시 제 명의로 넘어올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서명을 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거였어요. 아들과도 며느리와도 손주와도 모든 관계가 끊어질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들은 저를 버렸어요. 제가 먼저 버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저를 버린 거였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명란에 또박또박 제 이름을 썼어요. 박순희. 서명을 끝내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어요. 김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면 등기가 완료될 거라고 그때 문자로 알려드리겠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나섰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어요. 어디 갔냐고, 왜 말도 없이 나갔냐고 따져 묻는 문자였습니다. 저는 문자를 보고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가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난 표정이었어요. 어디 갔다 왔냐고, 왜 허락도 없이 외출했냐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병원에 다녀왔다고, 몸이 안 좋아서 검사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내일까지 서명하라고, 시간이 없다고 말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고 생각해 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일주일만 기다려보라고, 그때 누가 이 집에서 나가게 될지 두고 보라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끝이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어요. 아침에 일어나 준호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며느리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조용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매일 실버타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언제 서명할 거냐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재촉했어요. 저는 그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곧 결정하겠다고 둘러댔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더 짜증을 냈어요. 이제는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했고 집안에서 마주치면 혀를 차며 지나갔습니다. 민준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말을 걸어도 대충 대답하고 돌아섰고 저녁 식사 시간에도 저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알림이었어요. 김 변호사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문자를 열어봤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현재 아파트 소유자는 박순희 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정말로 끝난 건가요? 정말 집이 다시 제 명의로 돌아온 건가요? 저는 제 방 침대에 앉아 한참을 그 문자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이제 마지막 순간이 왔습니다. 저는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고 민준이는 막 퇴근해서 돌아온 참이었어요. 저는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할 이야기가 있으니 잠시 앉아달라고, 중요한 얘기라고 했어요. 며느리는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민준이가 먼저 소파에 앉아 마지못해 자리를 잡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뭔가 불길한 예감을 느낀 듯 했어요.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 김 변호사가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두꺼운 서류 뭉치였어요. 그리고 거실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며느리가 서류를 힐끗 보더니 물었어요. 저게 뭐냐고, 드디어 실버타운 입소 서류에 서명한 거냐고 말이죠.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건 실버타운 서류가 아니라고, 다른 서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류 봉투에서 한 장 한 장 꺼내 탁자 위에 펼쳐놓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서류는 원래의 증여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민준이 명의로 집을 넘길 때 작성했던 그 계약서 말이에요. 두 번째 서류는 부양 의무 조항이 명시된 특약사항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부양 의무 불이행에 대한 증거 목록이었어요. 제가 기록했던 모든 내용들이 날짜와 함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확인서였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서류들을 무심히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점점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특약 조항을 읽는 며느리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부양 의무, 불이행 시 증여 해제. 그 글자들을 보며 며느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도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지만 점점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집을 넘길 때 단순한 증여가 아니었다고 했어요. 부양 의무를 조건으로 한 증여였다고, 그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동안 당했던 모욕들,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일하게 만들었던 것, 요양원으로 보내려 했던 시도들, 모든 것이 부양 의무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민준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붉어지더니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 말도 안 된다고, 이미 명예 이전은 끝난 거라고 항변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확인서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미 집은 다시 제 명의로 돌아왔다고, 일주일 전에 등기가 완료됐다고 말이에요. 그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서류를 낚아채듯 집어들었어요. 눈을 크게 뜨고 등기 확인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비명을 질렀어요. 서류가 며느리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며느리는 그대로 주저앉으며 소리쳤어요. 이럴 수 없다고, 말도 안 된다고, 집은 이미 자기네 거라고 울부짖었습니다. 민준이는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며 내용을 확인했어요. 그러다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정말이냐고, 정말 이게 가능한 거냐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말이에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저야말로 묻고 싶었어요. 어떻게 평생을 키워준 어머니를 그렇게 대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더러운 존재 취급을 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요양원으로 내쫓으려 할 수 있었는지.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탐낸 건 이 집이었다고, 하지만 탐내야 했던 건 제 마음이었다고 했어요. 집은 언제든 빼앗을 수 있지만 진심은 빼앗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울먹이며 매달렸어요. 그동안의 일은 다 잘못이었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제발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라고, 법적으로도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이 집에서 나가달라고 말이에요.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이렇게 매정할 수 있냐고 울부짖었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매정하다고요? 저를 더러운 사람 취급하고 하루 종일 부려먹고 요양원으로 내쫓으려 했던 건 누구였나요? 제가 엄마라는 걸 기억한 건 언제였나요? 민준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서 있기만 했어요.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이미 짐은 다 싸두었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소중한 물건들 몇 가지뿐이었죠. 현관으로 향하며 뒤돌아봤습니다.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민준이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준호는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귀여운 손주. 안타까웠지만 이제 제 손주가 아니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일주일의 유예 기간을 주겠다고, 그 안에 집을 비워달라고, 이제 이 집은 다시 제 집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서는 순간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움이었습니다. 뒤에서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문을 경계로 제 오랜 고통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거였어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박순이로 살아가는 인생의 시작 말이에요. 그날 이후 저는 작은 원룸을 얻어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크지 않은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고 아무도 제게 소독 스프레이를 뿌리지 않는 곳이었죠. 처음 며칠은 적응이 쉽지 않았어요. 혼자 있는 게 익숙하지 않았고 가끔 준호 생각이 나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도 저를 깨우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제가 먹고 싶은 걸 먹고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었어요. 이런 자유가 이렇게 소중한 건지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제 삶을 꾸려나가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동네 도서관에도 가보고 공원도 산책했습니다. 예전에 알고 지내던 친구들에게도 연락했어요. 친구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잘했다고,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제 편을 들어주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김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 가족이 아파트에서 완전히 이사를 나갔다는 소식이었어요. 일주일의 유예 기간을 훌쩍 넘겨 거의 한 달 만에 겨우 짐을 뺐다고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열쇠를 전해주며 한 가지 더 이야기해 주었어요. 민준이 가족이 급하게 전셋집을 구했는데 예전에 살던 곳보다 훨씬 좁고 낡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아파트를 잃은 충격과 함께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은 모양이었어요. 며느리는 결국 직장을 구해야 했고 민준이도 생활비를 감당하느라 힘들어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건 그들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제 선의를 이용하고 제 존재를 무시하고 저를 내쫓으려 했던 그 선택의 대가였죠. 저는 아파트 열쇠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오랜만에 그 집을 찾아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텅 빈 공간이 보였습니다. 모든 가구가 사라지고 벽에는 못자국만 남아 있었어요. 민준이 가족이 살았던 흔적들이 거의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거실, 안방, 그리고 제가 작은 방이라고 부르던 그곳. 모든 공간이 텅 비어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후련했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나니 이제야 이 집이 다시 제 집처럼 느껴졌어요. 그로부터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원룸에서 지내다가 결국 아파트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어요. 혼자 살기엔 원룸이 편했지만 그래도 평생 모은 재산이자 제 보금자리였던 이곳을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천천히 집을 정리하고 필요한 가구들을 들였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꾸몄어요. 이제는 온전히 제 취향대로, 제가 편한 대로 꾸밀 수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군지 확인하니 며느리였어요. 많이 초췌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핏기가 없었고 옷차림도 예전처럼 말끔하지 않았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요즘 너무 힘들다고, 전셋집은 좁고 낡아서 준호 키우기도 어렵다고, 며느리 자신도 일을 나가느라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없다고 했어요. 민준이 월급으로는 생활이 빠듯하다고, 저축한 돈도 다 떨어져 간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부탁했어요. 도와달라고, 조금만 도와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다고, 준호 때문이라도 도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손주 생각에, 아들 생각에 다시 도와줬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지금의 상황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고 스스로 선택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제 선의를 이용하고 저를 함부로 대했던 그 선택들이 지금의 결과를 만든 거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의 삶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저는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고 했어요. 며느리는 울먹이며 다시 한번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도와준다고 해서 며느리가 변할까요? 아니에요. 또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제 선의를 이용하고 저를 무시하고 필요 없어지면 내쫓으려 할 거예요. 저는 더 이상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각자의 삶을 살자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며느리는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고개를 떨구고 돌아섰습니다.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천천히 문을 닫았어요. 가슴이 아프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맞는 일이었어요. 제 자신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저를 완전히 포기한 건지 아니면 부끄러워서 연락하지 못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저는 이미 그들을 떠나보냈으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더 제 삶에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창문을 열면 햇살이 들어왔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크게 틀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고 제가 보고 싶은 TV 프로그램을 마음껏 볼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자주 만나 차를 마시고 문화센터에도 등록했어요. 서예 강좌를 들으며 새로운 취미도 생겼습니다.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 행복하다고, 진짜로 행복하다고 말이에요. 일은 평생을 살면서 처음 느끼는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누구에게 맞추지 않고 오직 저 자신으로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물론 가끔은 외로웠습니다. 손주 생각도 났고 아들 생각도 났어요. 하지만 그 외로움보다 지금의 평화가 더 소중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참고 견딜 필요는 없다는 걸, 제 존엄성과 행복도 지킬 가치가 있다는 걸 말이에요. 책장을 넘기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야 진짜 박순이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어머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저 박순이라는 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이었습니다.